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세상의 끝장나로 살아남는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 비행기에서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2년 만에 다시 읽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금융을 능통한 사람이 책 쓴 게 사실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역사 하시는 분들은 금융이나 경제를 잘 모르고 경제와 금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책을 보통 못 쓰거든요. 레이 달리오 은퇴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쓰게 된 거죠. 자, 일단 이 책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은 인류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화는 가속되고 있다. 양자 기술, AI, 바이오 기술.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인류의 진화가 점점 더 빨리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인류의 GDP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그 200년 위로 보면 이렇게 쫙 이제 올라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반복하는 거죠. 한마디로 두 발자국 앞으로 갔다가 한 발자국 후퇴, 두 발자국 앞으로 갔다가 한 발자국 후퇴를 반복하는 건데, 근데 이 한 발자국 후퇴가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부채 신용 통화 사이클을 보면은 인류는 보통 이제 부채를 막 팽창시켜요. 그러니까 막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갚지 못하기로 할 때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다가 결국은 이제 그 나라의 현금과 채권이 아작이 나면서 이제 시스템 붕괴가 오고 다시 시작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하도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내부 질서 사이클, 빈부랑 가치랑 정치 격차가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더 커지면서 보통 그 나라의 내전이나 혁명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다시 이런 빈부 또는 가치 또는 정치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거기 이긴 사람이 이제 그 패자들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이념이 잡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지금 미국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공화당이랑 민주당 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국제 질서 사이클. 보통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면 평화가 옵니다. 걔가 자기만의 룰을 찍어 누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가 도전하면은 갈등과 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것도 지금 별로 안 좋죠. 75년 동안에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의 개입. 이것도 이제 전염병, 가뭄, 홍수 때문에 이제 인류의 재앙이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는 아마 계속될 건데 지금 사이클상 좀 사이클이 지금 내려가는 사이클에 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레이 달리오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장기적으로 인류는 진화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떠냐 이거죠. 전통적으로 세계는 번영기가 한 6분의 5 그리고 암흑기가 6분의 1 정도였어요. 암흑기는 이제 전쟁, 내전, 혁명, 시스템 붕괴 이런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승자가 새로운 세계 시스템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평화 번영이 온다라는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몇 번 되풀이가 되었어요. 네덜란드가 짱이었다가 그 다음에 영국이 짱이었다가 지금 미국이 짱이고 중국이 도전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암흑기가 도달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번과 5번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확실히 암흑기가 올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0%보다는 커요. 저도 암흑기가 오는 걸 바라지 않고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안 올 가능성은 물론 꽤 크고 0%는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러면 암흑기가 올 것을 대비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 책에 힌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보면은 이게 글로벌 GDP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MDD처럼 그러니까 세계 GDP가 떨어진 거를 보여주는 거죠. 1940년 GDP의 12%가 날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뭐 16세기, 17세기에는 세계 GDP의 10에서 20%가 사라진 사례들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굉장히 페인풀하다라는 거죠. 그쵸, 이건 뭐야? 1900년부터 2020년까지 그 전 세계 GDP 드로우다운 1920년대 와 30% 사라졌네. 어우 씨, 끔찍하다. 끔찍하네. 끔찍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암흑기에서 배드 뉴스는 뭔가? 금융자산에 100% 투자하는 거는 절대로 솔루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850년부터 1900년까지 2차 산업혁명 때문에 엄청난 번영기가 왔고 세계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아주 해피했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1900년에 세계 10대 강대국의 이제 금융자산, 주식, 채권, 현금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 10개국 중에서 7개국에서 모든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네, 전부 다 투자자들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100%, 마이너스 100%, 뺑 났습니다. 10개국 중에서 7개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뭐 보통 맨날 이제 미국 주식 갖고 와가지고 200년 동안에 뭐 이렇게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거 미국이 운 좋게 살아남아서 그런 거지. 내가 예를 들면 독일이나 뭐 일본에 투자했으면 다 간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죠. 중국, 러시아 이런데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사라졌죠. 그리고 전쟁이 지구 막 그래가지고 모든 게 날아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이런 데만 조금 살아남았고요. 살아남았는데 얘들도 MDD 80% 이상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200년 우상향은 그냥 생존 편향이에요. 미국이 이 10개국 중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거지. 나머지
주가들은 주식에 투자했으면은 마이너스 100%, 채권에 현금 투자해도 마이너스 100%가 되었습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네, 보면요. 자, 이게 이제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이거든요. 자, 독일 봐요. 1924년에 모든 게 다 날아갔습니다. 참고로 이게 연복리 수익인데 그 10년 전체 계산법은요. 손실은 8로 곱하고 수익은 15로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도 채권에 투자하면은 마이너스 7 곱하기 8, 그러니까 한 60%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미국은 그나마 좀 버텼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동안에 돈을 못 번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그렇잖아요. 독일 완전 날아갔고,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도 한번 보소. 그 프랑스도 여기 40년, 50년 완전 날아갔고요. 100% 마이너스 100%.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만 좀 살아남았는데, 네덜란드도 여기 그 20년대 말 이때 되게 고통스러웠겠죠. 여기 40년대, 50년대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끔찍한 거, 러시아, 중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나라가 사라졌어. 자본주의가 사라졌어. 주식, 채권, 현금 전부 다 0이 되었습니다. 이게 1900년에 가장 잘 나간 나라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가장 잘 나간 10개국에 투자했으면 2100년에 어떻게 될까? 우리 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모든 부가 다 날아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드 뉴스는 네 생명과 자산을 뺏길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1940년대 독일 유대인들은 둘 다 잃었죠. 다른 나라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국가가 시민들을 자산을 뺏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리거나 강제로 국채를 사게 만들거나 실제로 자산을 몰수한 사례도 있고요. 자본시장을 제한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도 있고, 외환송금을 통제하는 사례도 역사에는 다 있어 왔습니다. 여기 다 보여요. 언제 그런 게 있었는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쩌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어주죠.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분이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은 경제 대위기, 화폐 가치 폭락, 혁명, 전쟁, 전염병, 내가 뻘짓하는 거,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저런 이유 내가 죽는 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라는 말을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견딜 수 없는 거는 나와 내 가족이 생명을 잃는다는 거, 또는 이제 의식주가 이제 사라지는 거. 나 이제 어디 가서 거지짓 하기는 싫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최악의 순간은 대부분의 경우 3에서 5년 정도 이제 보통 걸립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 와도 그때는 보통 이제 끝나고 사람들이 전쟁하기 싫으니까 평화를 보통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생존할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사실 레이 달리오는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50년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대요. 그런 거 어떻게 대비하는가? 분산 투자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산 배분 하고 있는 거야. 그 상관성 없는 자산에 최대한 많이 분산 투자를 하거라. 그러면 리스크를 최대 80% 이상 낮출 수 있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말을 했습니다. 한국형 올레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국인은 뭐 현명한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상을 뒤로 미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팡팡 써버리면 나중에 분산 투자할 자산이 없으니까 일단 좀 모아놓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당신이 아는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한테 맨날 찾아가가지고 계속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라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금융자산 대 실질자산. 금융자산이 실질자산보다 많으면은 장기적으로 미래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파이낸셜 에세츠, 금융자산과 토탈 에세츠, 전체 자산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보시다시피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럼 주식과 채권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40년대, 50년대 이때는 주식과 채권이 쌌기 때문에 이때 샀으면 오 돈을 벌었다는 거고요. 80년대 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자산에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죠.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면 장기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단기 수익률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그 10년 수익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년 수익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실물자산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6040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안 좋을 때는 늘 금이 활약을 했었다라는 이제 힌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본인은 나 같으면은 스터프,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나 이제 뭐 물질적인 거를 사겠다. 내가 그 기회가 많이 보이는데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후 변화가 이제 투자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일단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했나? 모르는 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이제 분산 투자, 한국형 올레더 등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참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산의 일부는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정부가 내 거를 다 몰수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해외 부동산, 금, 코인 등 한 정부가 내 자산을 전부 다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3에서 5년 정도 의식주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자산을 옮긴 곳에
그곳이 기후변화 때문에 망하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이것도 저는 0%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각국들이 협의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기후변화를 크게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100%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 몰수 가능성이 적고 기후변화 영향을 덜 받는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냥 지금 막 떠오르는 곳은 뭐 뉴질랜드,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스위스 이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원국이 내 전체 자산을 뉴질랜드로 옮겨가지고 부동산 사라고 했어요 라는 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1월에 또 뉴질랜드 가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볼 겁니다.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냥 제가 떠오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나라들이 왠지 그래도 그나마 국가 몰수할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의 그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가 분산 투자 차원 플러스 암흑기 대비 차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을 했습니다. 농지를 통해서 먹을 걸 만들 수가 있잖아. 그죠? 먹을 게 군사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 놀러 가 보니까 동창들이 부동산 매수를 할 때 기후 변화를 고려를 하더라고요. 스칸디나비아 땅 사놓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본인은 스위스로 몸을 옮겨나면서 옆 나라 프랑스에 별장을 사려고 하는데 너무 낮은 곳이 아니라 이제 산 조금 높은데 그래야지 온도가 높아져도 이제 버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애들이. 그래서 실제로 자산을 빌드업하면서 자산의 일부는 추이상 상승 해출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5%, 10%, 20%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비해야 되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이번에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독일에 대해 비관적이니까 나도 갔다 오니까 비관적으로 변한 건가? 어쨌든 아니 뭐 실제로 이런 의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해추가 했으면 난 이기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왜냐면은 그 후엔 또 번영의 시기가 올 테니까 그때 내가 살아남았으면 그때 또 돈을 팍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확실히 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약. 아무도 암흑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끔 암흑기가 오는 것도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암흑기의 확률은 저는 솔직히 높다고 보지는 않는데 확실히 0%는 아닙니다. 역사를 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악의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게 준비하는 거. 일단 몇 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남는 자산은 분산 투자를 하거라. 뭐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은 10에서 20%, 그 나머지 정상적인 투자를 80에서 90%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암울한 얘기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도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거는 자산 몰수 전쟁 혁명에 대해서도 해외 자산을 통해서 해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후 변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좋은 농지가 금싸라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